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이탈남의 문직이시죠? 이주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정부안이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고 지급액도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번 정부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던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원안에서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네. 이러한 소식을 두고 트위터 이용자들은 일제히 분노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약 가계부를 쓴다더니 공약들이 점점 빈약속으로 변하고 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씩 준다던 허경영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분 요즘 뭐 하는지 혹시 모르시죠? 네, 조용하시더라고요, 요즘. 예.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민주당의 복지 이슈를 빼앗았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지지층을 확장하는 물적 토대가 됐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와서 미안하다, 그냥 해본 말이었다는 식으로 나오려 한다고 힐난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에 따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취임 7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장관한테 떠넘기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못 지킨다고 복지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한다. 반값 등록금 공약도 이행 안 할 것 같은데 이건 누가 책임질까?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아무튼 누군가 올겨울에 또 옷을 벗겠구나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생 실종의 책임을 야당의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하고 복지부 장관 한 사람 꼬리를 자른다고 복지 후퇴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번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국민적 반발이 엄청 거셌죠. 네.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네. 자, 다음 소식은요. SBS 추석 특집 프로그램 송포유를 두고 트위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21일과 22일 두 회에 걸쳐 방송된 송포유는 가수 이승철 씨와 엄정화 씨가 각각 성지고등학교와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합창단을 꾸리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네. 이제 합창을 통해 소위 말하는 문제아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이 방송의 취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방송을 시청한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미화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방송에 출연한 학생들이 폭행으로 전치 8주 상처를 입혔다. 어이구, 예. 애들을 땅에 묻었다면서 폭력 행위를 무용담인 양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 예. 한 트위터 이용자는 송포효를 보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든다. 마치 중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나를 괴롭히던 아이가 웃으면서 자기 옛날 장난질들을 추억이랍시고 말하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고요. 네. 또 다른 이용자는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 자랑하거나 내세울 일이 아니다. 그런 걸 시청률을 위해 부풀려 소개하면 안 된다. 많은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반면 방송에 나온 모습만 보고 학생들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환경이 아이들을 만들었지 태생부터 가해자로 시작하며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저들도 시작은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너무 비난하지 말고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자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녀 사냥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학생들의 변화 과정보다 문제아라는 사실을만 집중 조명해 기획 의도를 살리지 못한 연출진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가수 이승철 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새 희망을 주고자 SBS 예능 프로그램 송포효를 맡았다.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온다. 끝까지 방송을 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맥락 아니겠어요? 네. 그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주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민주당이 어제 이 정기국회 무조건 참여를 결정을 했습니다. 등원 결정인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손에 들린 것은 없습니다. 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신 최원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최원식입니다. 네. 네네. 민주당이 어제 그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를 두고 회군 아니냐, 빈손으로 예. 회군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의원님?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해왔던 건 원내외 병행 투쟁이었거든요. 투쟁. 네네. 그래서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회군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천막을 거둔 것도 아니고 네. 국회를 그동안 계속 일부를 해왔기 때문에 네. 회군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고 다만 정기국회가 시작돼서 네. 저희가 그걸 완전히 안 하냐 하냐 뭐 이런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네. 그냥 정기국회 일정을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는 원내의 병행투쟁을 지속하는 선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갈 수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락하기에는 아직도 고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저희 정치라는 건 파트너가 있으니까 네네. 저희가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내 투쟁을 강화해서 특히 네. 지금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야당으로서의 민생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해서 이것까지 다 모아서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올리자 이런 전략을 택한 거죠. 아, 그래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면서 일부 참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그래 왔고요. 필요하면은 해당 상임위는 열겠다. 이게 민주당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일부 참여에서 그러면 전면 참여로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저희의 고민은요. 네. 국정감사를 일부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국정감사의 장을 이번에 포기를 하면은 네. 특히 이제 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 계획을 다시 짜고 세제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부자감세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가면은 민생까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지켜내면서 네. 그런 부분의 어떤 에너지까지도 국정원 싸움과 같이 예. 연결을 시켜서 더 싸움에 대한 집중도를 올려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부 참여해서 전면 참여로 이제 방향을 바꿨고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는 일단 정상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쉬워지는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희는요. 네. 국정감사를 안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야당이 네.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국민한테 알리고 네. 대안을 세우는 게 국정감사인데 네. 그것도 1년에 한 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포기한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되겠다. 예. 그런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다 반드시 그런 판단한 거죠. 자, 그러면 민주당이 그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 내지 꼭 관철시켜야 되는 것 어떤 걸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저희는 첫째로 네.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때 중산층과 서민의 예. 그 투명한 직업을 보호한다. 이게 예. 가장 큰 원칙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선 공약들이 네. 물론 이제 재정 계획 때문에 뭐 못 지킬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 원칙 하에서 네. 최대한 이행이 되도록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랑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국민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네. 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국정원 개혁 문제죠. 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를 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를 했고 근데 이거는 추석 직전에 3자 회담에서 사실상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자 민주당이 이제 계속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정원 개혁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국정원 개혁 문제는 네. 저희 정치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네. 국민의 공감대 확산이 여권을 압박하는 거 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국회 내에서 주장하는 거 이게 같이 어울러져야지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정원 개혁을 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권은 아무래도 예. 여권 입장에서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그 아킬레스건을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오로지 국민의 여론전이 고주에 이르렀을 때 네. 더 압박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10월 달에 예. 예를 들어서 어제 천주교 시국 집회가 있었죠. 네네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시국 선언에 서명한 학생들이 또 집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종교계 집회가 잇따르고 네. 그다음에 10월 말에는 민주노총 집회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확산이 되고 예.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김한길 대표도 지역을 돌면서 서명에 참여했던 그 시민들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 인사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계속 확산하는 노력들을 계속 연이어 나갈 거거든요. 네. 그런 힘들이 다시 결집이 되고 저희가 국회 내에서 싸울 때 또 에너지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으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 그 서울광장에서 천막 노수투쟁을 해왔는데 이거를 지금 전국 순회투쟁으로 바꾸기로 했죠. 예. 그러면 그 이 전국 순회투쟁으로 바꾸는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이제는 어디 한 군데 머무르는 것보다 돌아다니면서 확산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확산시켜서 그 에너지를 다시 또 광장으로 모아야 된다. 이런 네. 판단이죠.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 관련해서 좀 전에 이제 공약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모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 복지와 관련된 대선 공약 후퇴 내지 포기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좀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가장 주된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재정 문제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 시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는 저희 주장은 원래 네. 상위 일부는 예. 그 여유가 있다고 보고 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설계를 했는데 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전부 다 가능하다고 주장한 다음에 지금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하고 있었다는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그런 공감대 있는 부분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복지나 재정 문제는 사실은 정치 철학이 있는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얻고 네. 어떻게 쓸 거냐 예. 이거는 순서에 있어서는 철학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것 역시 국민의 여론을 얼마만큼 호소력 있게 담아내는 정치 집단이 우위에 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약속한 거에 대한 거 못 지킨다 그러면은 솔직히 깊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유감 표명 정도가 아니라. 네. 그리고 진지하게 여야가 예. 다시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저희보다 더 과한 공약을 내세웠다가 네. 뭐 그냥 하나 상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또 유감평으로 지나가는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무상보육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처리 가능하죠.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재정 계획에 있어서 부자 감세 철회를 하면은 네. 오히려 오히려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또 증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는데 네. 부자 감세 철회 안 하고 그다음에 중산층 서민 쪽으로 지수를 증대한다. 이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거 역시 저는 철학의 문제고 네.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이런 가치 대립의 문제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부자 감세 철회 같은 경우는 3자 회담에서 그러니까 그 트랙인 그 법인세율 인상 같은 경우는 딱 잘라 박근혜 대통령이 거절했잖아요. 네. 근데 법인세율도 네. 노무현 정부 때도 네. 인하를 안 하겠다고 공언했다가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인하된 적이 있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고정적인 게 아니죠. 또 예. 여론의 압박이나 예. 아니면 명분 이런 것 때문에 변화되니까 저희가 싸울 수 있는 건 저희는 아무래도 소수당이죠. 네. 네. 물론 이제 18대보다는 많지만은 아직 과거에는 소수당이지만은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국민의 여론과 명분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네. 원내에서 싸우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아, 그래요. 자, 의원님께서 지금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죠? 그 NLL 대화락 관련한 뉴스. 못 봤습니다. 또 회의가 급해서. 네. 예, 검찰이 계속 이제 이 대화록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뉴스의 요점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그 대화록을 이지원에 등재를 했다가 삭제한 정황까지 포착을 했다. 그래서 조만간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줄 소환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사 종료 시점은 10월 20일경으로 잡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주목해서 보면은 그 NLL 지금 그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그대로 만약에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내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대서특필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가 더 고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 그때 이제 좀 저희도 100%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좀 저희의 한계인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네. 그 대통령이 그다음 그 NLL 대화록을 남북 회담이나 아니면 대북 관계도 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등재를 안 한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문제는 물론 보수 언론이나 그쪽에서 공격하는 거에선 저희가 대책이 없죠. 네. 당할 수밖에.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동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네. 그 동기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해서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죠. 네. 만약 그런 동기도 없는데 했다. 그 예. 중요한 문서를 안 올렸다. 이거는 저희가 비난 받아야겠지만은 예. 그게 아니라 어떤 진짜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나름대로 어떤 더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거를 그 대통령의 어떤 통치 행위를 더 보강시켜주기 위해서 실제로 대북 관계를 하는데 너무 그걸 볼 수 없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참작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근데 그래서 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여쭤보는 그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NLL 대화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의 진실 여부와는 일정하게 별개로 검찰발 뉴스가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보수 언론에 의해서 이 문제가 대서특필될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통해서 복지공약 후퇴를 따지고 무엇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환경이 최악의 열악한 상황으로 몰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바로 이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여태까지 뭐 이석기 사건도 그렇게 터졌고 예. 모든 그런 그 도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또 어떤 다른 동기에 의해서 또 극복을 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서로의 여론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 뭐 그걸 오늘 들어가지고 아직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못 내리고 있지만은 네네. 저희야 뭐 저희 있는 동기 그대로 정면 대응하고 예. 국민에게 호소하고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그런 서로가 전면전이 되는 거죠. 여론전이 되는데 네. 어떤 게 더 국민한테 바로 예를 들어서 NLL 공개했지만은 사실 역효과 봤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수사하겠다. 네. 그리고 특히 국감을 앞두고 네. 소환을 하겠다 이런 검찰의 표현은 예. 역시 또 그 이석기 수사처럼 의도가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의외로 또 이런 걸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른바 이석기 내려놓은 사건도 지금 수사 중인데 이게 묘하게도 이제 NLL 대오라고 된 검찰 수사 종료 시점을 10월 20일경으로 잡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맞다고 전제를 한다면 네. 시기가 이른바 이석기 내려놓은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도 이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오히려 안보 위제로 모든 현안을 다 덮어버리려고 할 의도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은 네. 있지만 어제 네. 법원에서 기소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죠? 국정원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했고 그다음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또 법원에서 판결 선고가 내려요. 김용판. 네네. 예. 그러면은 또 나름대로 법원은 또 이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그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법원의 판단이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런 의도들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보니까는 이슈의 어떤 대응들이 확 넘어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석기 사건도 뭐 지금 뭐 갑자기 딴 사건에 묻혀지고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지금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마 안 통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이석기 사건도 지금 한 10일 갔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그 국회 전면 참여 결정을 하면서 24시간 비상 국회 운영본부를 그러니까 두기로 했는데 네. 이게 기존의 그 원내대표들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홍보 부족인데 네. 모든 국회의원들이 예. 단순히 상황실만 24시간이 아니라 예. 모든 국회의원들이 밖에서 24시간 농성하듯이 네. 그런 결기를 가지고 의원회관에 24시간 근무하면서 예. 국정감사를 준비한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 민주당이 네. 원내 병행투쟁도 새로운 싸움의 방법이지만은 네. 그 농성이나 약간 모든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참여하는 이런 투쟁의 방식이죠. 그래서 상원실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역구도 안 내려가고 네. 밤새 가면서 예. 뭐 잠이야 자겠죠. 근데 24시간 의원회관을 지키는 예. 국감까지 일단은 예. 그걸 결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마이너 분투기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시죠.
육체파 지식노동자 김남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네, 추석은 잘 새셨죠? 아유, 잘 보냈죠. 네. 추석을 보내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서 예.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음.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추석 때 송편이라든가 전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예. 체중이 불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저희 간단한 운동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팔굽혀펴기, 예. 앉았다 일어나기, 예. 복근 운동, 예. 100개, 200, 300개. 100개, 200개, 300개씩 매일 하시면요. 살 다 쫙 빠집니다. 네. 죽겠네요. 예습복습 잘하면 서울대 간다랑 똑같은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갈까요? 네, 오늘은요. 제가 이 주제를 왜 했는지 갑자기 후회가 되는데 자, 오늘은 성매매, 성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예. 네, 성노동자. 그래서 주제가 또 다소 좀 민감해서 또한 이제 성매매를 이제 성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한 어떤 당사자 입장을 따라서 네.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뭐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듣거나 또는 노동의 관점에서 성노동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김종항수 감독님 관련 예, 그 예, 동성 예. 결혼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한 거를 댓글을 여기저기 달린 거 보니까 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이해는 합니다. 하니까 뭐 저한테 욕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욕하지 마시고 제가 주제를 그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게 바로 성매매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 성경의 창세기 38장에서도요. 그 성매매 역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38장 15절을 보면은 예.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네. 이 문장을 유추해 봤을 때 정말 오래된 어떤 역사를 갖고 있구나라는 예.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 고대 수메르 바빌론에서도 이미 매춘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예. 뭐 그 당시에는 뭐 여사제가 직접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요 공식적으로 기록이 된 것은 신라 시대의 그 원화가 원조라고 합니다. 예. 원화는 화랑제도 이전에 만든 것으로 전국의 미소녀들을 뽑아서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던 것인데요. 예. 이 원화의 우두머리들이 싸우면서 폐지되자 300명의 원화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주 일대에서 술과 웃음을 팔았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예.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춘향정도 사실 그 관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저도 수청이란 단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었는데 예전에 답을 안 해주잖아요. 아, 그래요? 그냥 넘어가가지고 이게 뭐지 생각을 예. 했었는데 예. 이것 또한 그 고려제의 양수척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백정이죠. 예. 뭐 도살이라든가 이런 쪽 일을 하는 분들 중에서 기에 있는 여성들을 뽑아서 관기로 삼으면서 그 기생의 역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정말 뭐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이 뭐 성매매, 성노동의 역사는 뭐 길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네. 그거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성매매라고 하는데, 자, 이 터미널 기차역, 그죠? 사람들이 오고 가는 네. 그 뒷편에 가면 항상 그 붉은 네온등이 켜지고 네. 이런 집창촌이 있었던 기억들 맞습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집창촌에 대한 역사도 꽤 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원래 조선 시대의 그 개화기를 거쳐서 1916년부터는 이 창기들에게 세금을 걷고 매춘을 합법화하는 공창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제 강점기 때는 그런 공창 제도가 있었고 1947년에 미군정에 의해서 공창제가 폐지가 됐는데요. 네. 그러다가 1960년대 초에 윤락방지법, 예. 윤락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종로 3가에 밀집되어 있던 그 윤락업소들이 된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어떤 시스템이 그 집창촌 형태로 다시 발전하게 됐던 것이 바로 그 1970년대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 대규모 공업 단지라든가 인구 밀집 지역에 이런 집창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또한 1980년대에는 뭐 많이들 알고 있죠. 이제 기생관광이라고 네. 해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성매매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그때 있었는데 진짜 사회 문제였었어요. 네. 일본인들의 이른바 그렇죠. 매춘 관광. 네. 예. 그러면서 뭐 일종의 어떤 그 사회적 묵인하에 네. 기차역이라든가 터미널 인근에 그런 형태였던 그러니까 업장들이 좀 많이 생겼었죠. 80년대 일본인들이 기생관광, 매춘관광을 온다라는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국민들이 분개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에 또 이 매춘관광 이런 게 가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서 사실 그래요. 뭐 예. 매매까지만 모르겠는데 아예 거기서 이제 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버리고 온다거나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한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됐었죠.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성을 돈을 매개로 사고 파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 아닙니까? 현행 우리 법률에 따르면. 그렇죠. 예. 특히나 성매매 특별법 이후 더욱 공권력의 제재가 강해졌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1960년대 초에 만들어진 윤락방지법이 기초가 되어 있었는데 그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정말로 그 집창촌 시스템이 무너질 정도로 네. 엄청난 그 뭐랄까요 압박이 가해졌었습니다. 네네. 그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것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이 법률이 제정되었던 게 바로 그 계기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 국무성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했었고요. 예. 또한 당시에 군산 화재 참사로 당시에 예, 그 기억납니다. 예,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그렇죠. 예. 그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의 보호 필요성이 드러났었죠. 네. 당시에 그 쇠창살로 그래요. 예, 이분들이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불을 피해서 도망가지 예, 못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비극이었는데 그때. 비극이었었고요. 예, 그래서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이 됐죠. 예. 이 법이 강력한 것은요.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고요. 예. 성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갈광과 그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 업소도 단속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율락녀라는 여성을 폐기하고 용어를 폐기하고요. 예.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조항을 또 새로 신설을 했죠. 근데 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될 때 아주 상당히 사회적으로 거센 논란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이 제정에 반대했던 측의 논리가 뭐냐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네. 한 곳을 들어오면 다른 곳에서 튀어나온다고. 이게 변종 그 성매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음성화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게 좀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 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성매매 업소 특히나 집창촌 시스템의 어떤 그 매매 업소는 줄긴 했지만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효과에 의해서 이 성매매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더욱 음성화되면서 널리 퍼지는 효과가 일어났죠. 이게 뭐 이게 주택가로 파고든다 그렇죠.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 유사 성행위 업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뭐 키스방이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종 업소들 또한 그 대형 유흥 포털 사이트라든가 네. 또는 대형 유흥 업소들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암묵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래요? 포털을 통해서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색어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예. 예, 하는 그런 예. 것들이 내면서 오히려 이 풍선 효과로 널리 퍼진 효과가 있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근데 지금 성매매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자면요. 네.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보다 불법인 국가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은 성매매를 또 합법화한 상태예요. 예. 네.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6개국에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 중에서 미국은 네바다주에서는 합법이고요. 예. 일본은 유사 성행위는 또 규제하지 않습니다. 예.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성구매자와 포주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예.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예. 약간 좀 중간지대적인 위치를 예.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합법이거나 불법은 아니지만은 개인의 성매매는 이제 처벌하지 않고 알선 행위를 처벌하거나 호갱 행위를 규제하는 등 예. 좀 국가마다 좀 시스템이 다릅니다. 근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진국이란 나라들은 이제 성매매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네.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그걸 아예 없앨 수 없다라는 현실론에 입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현실론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네. 하나 그 이제 성노동자라는 말이 어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이전에 이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성노동자라는 말이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성매매 특별 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성매매에 관련된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은 그 당시 이제 사회적 표현이었던 매춘부 창녀를 성매매 인권 유린의 피해자로 보고 구출해낸다는 개념이었었죠. 예,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자기 직업의 존엄성을 내세우면서 자발적인 상황에서 직업의 하나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노동의 인정과 권리를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성매매 특별법 제정이 될 때 이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네. 그러면서 성매매도 하나의 노동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 저도 지금 기억이 그러니까 생생한데. 저도 생각합니다. 흰 티셔츠에 빨간 모자. 예, 네. 그때 이제 근데 그 사회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 목소리가 정말 저 여성들의 자발적인 목소리이냐? 아니면 포주가 시켜서 하는 것이냐? 네. 그다음에 성매매가 어떻게 자발적 선택일 수 있느냐? 인신매매로 간 거 아니냐? 인신매매로 갔더라도 내지 어떤 그 어려운 가정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던 측면이라면 그건 자발성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정말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제가 그 성노동자 한 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성노동자라는 표현은 일단 당사자를 제가 직접 만났으니까 네. 그분이 원하신 표현을 네.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현재 이제 자이언트 걸스라고 지지라는 관련 단체에서도 활동 중인 그 렌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여쭤봤는데요. 이분은 2008년부터 직접 성노동자로 일하고 계신 분인데 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거의 없다고 아시면 되고요.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지역은 거의 없고요. 뭐 섬에 팔려가서 네, 그런 경우에 정말 인신매매이고 인신매매의 그 세 분 여러 가지 또 범죄 형태의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인가 이제 전체 가게 돌면서 이제 용역 써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는지 뭐 합법화를 원하는지 불범죄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의 97%가 이제 합법화나 비범죄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 뭐 상태가 좋다는 1몇 %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그 상황상 예. 그 환경 상황상 잡음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이해를 좀 그래요. 부탁을 드리고요. 예. 뭐 이분의 어떤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이후에 그 이제 어떤 포주의 강압이라든가 예. 조폭이라든가 예. 이런 어떤 세력들은 좀 많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워낙 법규가 강력하다 보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빠져나갔고 지금은 자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일단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자, 한번 우리가 현실론에 입각해서 법으로 규정을 한다고 해서 자, 성매매 이걸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까요? 뭐 하여튼 이게 법으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무한한데 이 욕구의 무한함에 대해서 일단은 법으로 모든 걸 금지시킨다고 해서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OECD 국가들 대부분 선진국이라는 나라 불리는 국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범죄화 네. 또는 합법화의 어떤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합법화 내지 비범죄화로 간다 하더라도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기에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종종 그 여성주의와 마찰을 빚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현장 아주 격렬했던 부분이 실제로 있었는데 예. 2011년 11월이었죠. 제2회 네. 광주 국제영화제에서 여성의 몸과 노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 마리아라는 그 영화의 그 이제 상영회 때 토론회가 열렸어요. 예. 이때 여성 단체 회원들이 성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분위기가 진짜 험악했습니다. 오. 마침 제가 만났던 렌님이 그때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뭐 살벌한 토론이었어요. 살벌한 토론이었죠. 거의 끝장 토론 진짜. 그런 네, 거군요. 근데 예. 토론 자체가 진행이 안 됐었다고 하는데 예. 그 당시 참가자였던 예. 렌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이 3명 나왔었어요. 네. 감독님 나오고 이제 그 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나오시고 이제 셋이 나와서 소개를 각자 했어요. 소개를 하고 이제 질문을 받는데 네 감독님, 프로그래머님 그리고 그쪽에 그분 당신 아니면 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라고 그래요? 네. 어리기도 했고 또 이제 근데 토론에 패널로 나왔는데 왜 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어느 소속인지 다 밝히시고 아니면 저분 뭐 너는 저기 왜 그랬어요 이렇게? 너는 뭐 너무 어리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아빠가 뭐 그랬으면 좋겠냐, 뭐 너네 엄마가 그런 일 해서 너 키우면 좋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쾌해서 그 자기들 이야기하면서 탈성매매 여성들을 쉼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 같은 애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같이 막 자존심 세고 자존감 높은 애 없다고 막 다 죽고 싶어서 난리라고 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그런 태도로 언니들 대하시냐고 활성매매 언니들 그렇게 대하냐고 그 정도 인권 의식 가지고 신청하시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막 열받아서 손가락질하고 막 난리더라고요. 화내고. 네. 그러니까 토론회는 뭐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토론회는 이렇게 끝났다고 해요. 성노동이 그렇게 좋다면 감독님 딸도 시킬 거냐라는 어마어마한 막말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좋으면 당신 딸도 시키세요 이러면서. 뭐 감정이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었나 네. 보군요. 그나저나 지금 그 이 목소리의 주인공 렌님,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련 단체에서 일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이 그 결단이 필요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뭐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을 떠나서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네. 자신의 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예. 그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한번 본인 이야기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할 생각은 안 해요. 네. 단 수백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을 안 하고 덮어놓고 싫다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뭘 하든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처음엔 사실 기대가 많았어요. 이제 당사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깃발 잡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지라는 생각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벽이 많으니까 좀 이제 기대가 작아진 거긴 한데 운동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이제 사람들이 논의가 활발해지는 점. 네,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성노동에 대해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언급이 나오고 세미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몰랐는데 어느 단체에서 뭔가 이미 했고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논의가 활발해진 점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하시는 게 찬반을 이런 걸 떠나서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 예. 예, 이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쭤봤는데 가족들도 알고 계신데요. 아 본인이 예, 그런 예. 일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예. 아버님이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아. 이 일을 하고 있다. 아.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가해 피해의 개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네. 억압된 상태에서 우리가 마이너 분체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뭐 카페 알바라고 하더라도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침해 대상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이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자발적 선택이란 부분 또한 직업의 하나로서 인정을 받고 노동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이 바로 이분과 관련된 어떤 단체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성매매 특별법 시행 그때 몇 주년인가를 기해서 그 성매매 여성이었던 분들을 한번 추적 네. 취재하는 이런 기획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분을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성매매 활동에서 이제 그 손을 끊고 여성단체 지원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손을 끊고 이제 그 사회 이제 다시 이제 나오신 이런 분들 네 분이 어떤 식으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네. 이것들을 추적하려고 이제 그 취재를 쭉 이제 했었었는데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한 분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가 지원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는데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결국은 어떤 그 성매매 활동에 이제 그 갔던 가장 주된 이유도 바로 이제 아주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그 집안 환경이 그렇다고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태에서 사실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밖에 없었는데 집안 먹여 살리면서 학비 되고 자기 용돈 되면서 대학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이 정상적으로 또 서빙이라든가 알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복귀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한 여성 같은 경우는 몸이 거의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계속 그 요양을 하고 치료를 받고 그것이 1년 넘도록 계속 되는데도 완치가 되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전해들은 바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몸과 마음이 참 많이 그 상처를 받고 이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이 부분 자체가 논의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성 담론에 대해서 되게 위선적인 부분이 있어요. 위선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솔직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느냐 네.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사실 서울 시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성매매를 할 수가 있죠. 네. 성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강남이든 뭐 강북이든 강서든 어디든 간에 대부분 뭐 노래방이든 아니면 뭐 룸살롱이든 단란주점 어떤 형태로든 통해서 누군가의 성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진보 보수 특히나 이제 보수 쪽은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거고 근데 진보 쪽에 속한 분들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근절, 척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양 극단에서 완전히 무시를 하거나 하나의 어떤 그 목표를 정해두고 방점을 찍고셈이 가기 때문에 네. 토론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네. 하나 김종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선적인 거죠. 네. 이미 너무나 퍼져 있는데 못 본 척하면서 그렇죠. 그냥 그건 뭐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죠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군자인 척하면서 뒤로는 속칭 호박식 가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저도 이 코너 하면서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 제가 이걸 왜 했나 이 네. 코너를 했나 예. 이 주제를 왜 했나 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혹시 어떤 제도나 사고 때문에 그 불특정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반대편의 이야기까지 잘 살펴보는 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교양인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그 스위스 어느 연구기관이 했던 그 연구 발표 결과가 좀 하나의 어떤 네. 그 뭐랄까 우스개 농담으로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위스의 어느 연구기관이 발표했던 조사가 뭐냐면 술집이 많은 곳에서 술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따위 걸 뭐로 조사하면서 막 뭐 스위스 사람들 할 일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또 그런 것만 아니었어요. 그 스위스의 국가 코호트 자료라고 해서 국가 연구기관 자료를 통해서 430만 명을 추적 관찰해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알코올 관련 사망률과 지역사회 주점, 레스토랑, 바, 호텔 등의 밀집도의 관계를 살핀 겁니다. 그러니까 약 9년 동안 430만 명을 추적을 해서 그 개인 거주지와 반경 1km 안에 있는 주점의 수로서 그 계산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모두 다 산술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결론을 내리니까 남성은 1.67배, 여성은 2.56배 사망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때부터 그렇다면은 건강을 위해서 주점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담론까지 정확하게 팩트를 통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술집 많으니까 그냥 그거 안 되는 거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러면 영업 침해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성매매, 성노동에 대해서도 팩트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담론의 형성 이런 걸 통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거 그냥 좀 그렇잖아 하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척결해야 된다, 구출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좀 뭐랄까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의 한 단면과 우리가 너무 닮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지금 김남훈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애당초 우리 김남훈 씨와 이제 마이너 분투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한 10회 이제 10회로 이제 예정을 하고 했는데 오늘이 몇 번째죠? 거의 한 16회. 그렇죠. 50% 연장 방송했고요. 나름 우리가 이제 드라마도 워낙 아닌데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약간 좀 후회가 되는 게 마이너 분투기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 을방송인, 작가, 불법 다단계, 연예인 준비생, 대리운전 기사, 비정규직 연구원, 희귀병 환우,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이분들도 제가 나중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함에 돈 냄새 나는 분들 명함첩을 열어보면 다 비대위, 투쟁이 이걸 좀 메이저 분투기를 해서 성공한 어떤 분들 좀 많이 만나서 인맥을 좀 쌓았어야 되는 건데 제가 또 뻘짓을 했구나. 메이저 분투기요? 그런 건 헛꿈이에요. 헛꿈이에요? 만나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오마이뉴스
이슈를 털어준 남자 최고 인기 방송 프로그램 아닙니까? 팟캐스트 항상 5위 안에 드는 이런 코너에 출연하면서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또한 제 목소리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좀 힘든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손을 내밀어 드릴 수 있었다는 거 저한테는 정말 영광된 시간이었고 이 방송 들으셨던 분들 제가 전해드렸던 분들의 사연 외에도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은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그러니까 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거의 모든 분들이 마이너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마눌님한테 이제 그 의리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회사 가서 부장님한테 의리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모두가 마이너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마이너끼는 연대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네. 오늘 정답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지나서 네. 갑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될까? 그래요. 지금 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남은 씨하고 한번 방송을 이어가는 이런 계획 한번 세우고 제가 설마 갑이 되더라도 의뢰 마인드는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네. 뭐 일단 한번 대보세요. 그러니까 리무진 좌파란 말이 있잖아요. 예. 리무진을 타봐야 리무진 좌파가 되지. 렌트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그 TV에 종종 나오는 네. 뭐 샴페인 나오고 그런 그 그렇죠. 리무진 그런 좌파. 그러니까 하루 대여료가 얼마쯤 될까? 모르겠어요.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김남은 씨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양성은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그러죠. 바야흐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낙엽도 보이던데요. 여러분, 이 기온이 내려가면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죠. 자, 오늘 이탈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